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재현 상사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재무회계와 관련된 요약 내용 정리했다고 하면은 이번 시간부터는 원가회계 세무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원가회계 여러분들 잘 공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재무회계에 비해서 그렇게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고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도 아니고 참 계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것만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이것만 가져가셔도 한 60%는 풀 수 있어요. 한 80%까지는 욕심이고 한 70%? 70% 가져가시면 많이 가시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원가라고 하는 거는요. 제조 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만든다고 치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 원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각종 뭐 공장 그런 설비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어떻게 접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용어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 하단에 기초원가, 가공원가 여기 가보시겠어요? 기초원가하고 기본원가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직접 재료하고 직접 노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공원가, 전환원가도 똑같은 말이에요. 시험에서 가공원가로도 나올 수 있고 전환원가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은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이 두 가지가 합친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기초원가, 기본원가를 보시면요.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기계라고 하는 게 공장이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진짜 가내 수공업처럼 재료 있고 사람만 있으면요. 그 제품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기초, 기본원가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원재료는 있어요. 원재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제품으로 대체가 되나요? 그렇진 않죠.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화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도 동시에 발생이 된다고요.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하면서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추적 가능성, 자산화 여부, 통제 가능성 이런 거는 그냥 차치하고요. 거기 여섯 번째 이거 네 가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변동원가, 고정원가, 준변동원가, 중고정원가. 일단은 변동원가, 고정원가 이거 구분 못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많이 생산하면요 많이 발생이 돼요. 그걸 우리는 변동원가라고 하고 고정원가는요 내가 적게 생산하든 많이 생산하든 비용에 대한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재료라고 쳐요. 원재료는요 제품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많이 투입이 되죠. 그러면 원재료 투입 비용은 변동원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두 번째 고정원가 뭐 있겠어요? 임차료, 공장에 대한 임차료,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내지는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보험료, 뭐 그런 게 여기서 나는 고정원가겠죠. 내가 적게 생산하든 많이 생산하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접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준변동, 준고정 두 가지로 또다시 이렇게 갈래가 나눠지거든요. 일단은 준변동 원가의 경우에는요. 이런 그래프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준변동. 일단은 얼마를 생산하든지 간에 조업도가 0인 상황에서도 이 고정비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또 증가하는 변동원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통신비라고 하는 게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안 써요. 통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인터넷도 사용 안 해요. 그러면은 한 10,000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저 진짜 한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고정비라고 하는 게 있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통화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알파로 되는 변동비 성격이 있었다고요. 요즘에 통신비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고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지금 네 번째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거 생산자의 관리비 들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생산직의 관리자 급여.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한 100개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요. 일단은
뭐 내가 지금 100개를 생산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한 사람만 구인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50개를 생산을 한대요. 그러면요, 0.5인, 0.5인만 구인할 수 있어요. 사람을 반 쪼개가지고 구인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바로 고정비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100을 초과하는 순간 한 사람을 더 고용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그만큼의 고정비가 또 들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준고정원가의 내용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4가지 정도는 구분하고 암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타라고 해가지고 메모론가 이거 기회원가 있어요. 메모론가는요, 여러분들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엄청 재미없어요. 한 10분 보다 보면은요, 막 하품이 나오고 잠이 올 것 같아요. 그게 지금 3시간짜리 영화거든요. 그리고 14,000원 줬어요. 그러면요, 이 14,000원이 여기서 나오는 메모런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10분이 지난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이걸 지금 3시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내 시간 낭비. 그렇다고 하면은 14,000원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내가 나갈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원가를 보시면요. 내가 10,000원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20,000원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요. 같은 비용이 들고 같은 시간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내가 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20,000원의 선택지를 반드시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10,000원을 얻을 수 있는 선택지는 선택 못 해요. 그게 기회원가예요. 보시면요. 2가지 이상의 선택지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한 대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최대 금액 상실분이라고 하는 거. 얘가 기회원가다. 그 다음에 뭐 회계에 대한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임금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사무직이냐 아니면은 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임금 개정 과목에 대한 분류 자체가 다르거든요. 사무직 직원은 그냥 직원 급여라고 써요. 대신 일용직 급여는 임금이라고 별도로 저희가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보시면요. 단기총 제조원가. 직접 재료부터 직접 노무, 제조건조원가 싹 다 어우르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오고 있죠? 어디서 나오죠? 제공품. 제공품이라 하는 것은요, 원재료가 투입이 돼가지고 제품으로 완성되기까지 그 중간에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투입이 되는 게 단기총 제조 원가예요. 그리고서는 이게 완성이 되면은 나가야 되겠죠? 그걸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의 제품으로 완성된 제조 원가라는 표시인 거죠. 그것은 기초에서 단기총 제조원가 가산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를 차감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게 제공품이니까 자산인 거잖아요.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가 차변 상단으로 오는 거고 기말이 대변 하단으로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가지고 어차피 여기에 있는 금액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1번에서 2번 더하고 3번을 차감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제공품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제품에서 나오는 계정 과목이다. 어떻게 표시를 하죠? 제품도 자산이기는 해요. 근데 아직 팔리지 못하고 전기에서 넘어온 거, 그리고 팔리지 못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제품 차변으로 대체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팔니 많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팔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팔렸으니까 더 이상 자산이 아니고 비용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매출 원가다. 라고 하는 거.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가산하고 기말 제공품으로 차감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차변의 합계액으로 이렇게 구한다면 기말 제품을 차감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원가의 배분이에요. 원가 배분이 그거거든요. 간접원가. 간접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품에 대한 비용이 발생이 되기는 했는데, 내가 A에도 소모가 되고, B에도 소모가 되고, C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쓰긴 썼어요. 근데 얼마만큼 어떻게 얼마 썼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배분 안 할 거예요. 비용이 쓰긴 했는데 안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안분을요, 그냥 임의적인 배분 기준으로 그냥 임의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직접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일단은 배분 기준은 네 가지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첫 번째 인과관계 기준, 그 다음에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네 가지로 있습니다. 인과관계, 말 그대로 내가 쓴 곳 더 많이 썼으면 더 많이 비용을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혜 기준, 매출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담 능력 기준, 이건 매출액은 아니고요, 이익이거든요.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쪽에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 그 네 번째 공정성과 공평성, 이 원가를 배분함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공정성, 공평성은 우리가 이렇게 따져야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목적인 거지 배분에 대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조 부분의 배분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그리고 상호 배분법. 이게 뭐예요? 그 세 가지 차이가 뭐죠? 일단은 우리가 보조 부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부문을 두 가지로 나눠요. 보조 부분이 있고요, 제조 부분이 있어요. 보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력이나 수선이 있다고 칩시다. 전력과 수선이 있는데 그것을 절단이라든지 내지는 조립이라고 하는 제조 부분에 우리가 원가를 배분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보조 부분 간에도 여기서도 사용이 된 게 있을 거라는 거죠. 전력에서도 수선을 도와주고 수선에서도 전력을 도와주고. 근데 그걸 실제로 인식하느냐, 얼마나 인식하느냐, 그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얼마나 인식하는지. 근데 첫 번째 직접 배분법의 경우에는요,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은요, 일부만 인식한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상호 배분법은 이와 같이 보조 부분 얼마만큼 돕고 했는지를 죄다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딱 봐도 직접 배분법 그냥 간단하니만큼 쉽겠구나 들죠. 대신 결과값이 그렇게 정확하지만은 않겠다. 하지만 상호 배분법으로 가면 갈수록 계산 방식도 어려워지고 대신 결과값도 좀 더 정확성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여기 가보도록 할 텐데, 이 개별 원가 계산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만들고 있는 게 뭐 항공기라고 칩시다. 선박이라고 쳐요. 항공업, 조선업 이런 데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하나하나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엄청나요. 몇백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품을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그에 대한 원가표를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거기다 마진을 붙일 텐데 원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마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그 개별원가 계산하고는 다르게요. 이거는요, 뭐 항공기라든지 엄청난 기계 장치를 만든다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마트를 가봐도 그냥 나열에 있는 많은 공산품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단가가 뭐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아닐까요? 그런 것들은 굳이 하나하나당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필요 없이 대충 그냥 선의선출법 내지는 평균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좀 간략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 뭐 그런 식입니다. 보시면은 동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경우에는 특히 뭐 정유업, 제지업, 제본업, 화학업에서 종합원가 계산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종합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데 수량 곱하기 완성도로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좀 딥하게 들어가자면 들어가는 건데, 종합원가 계산이 최근에 들어서 계산 문제도 나오고 있기는 하죠. 네. 그 다음에 공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상품을 만들다 보면은요, 양품도 나오기는 하지만은요, 이게 불량품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량품이 공손인 건데, 내가 진짜 효율적으로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한 1000개 중에서 하나 나와요. 그런데 조금 부주의하면은요,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5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개는 정상적인 공손인 거고요. 그 나머지 네 개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상은요, 어떻게 해도 이걸 줄일 수 없어요. 하지만 비정상은요, 제대로 하면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상 공손의 경우에는 매출 원가로 대체를 하고 비정상 공손의 경우에는 이거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자는 거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 시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이다. 제품 원가에 가산하고 비용으로 대체를 한다. 그 다음에 결합 원가입니다. 결합 원가, 우리 예를 들어서 소를 굉장히 많이 들죠. 소 잡으면 뭐 나와요? 소고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사골.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가죽. 그러면요, 이게 소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이라고 쳐요. 100만 원 아니겠죠. 저 알아요. 근데 100만 원을 쳐요. 근데 얼마로 1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여기서 얼마로 갈 것이냐. 소고기 한 80만 원 가고, 그 다음에 사골에서 한 15만 원 가고, 가죽에서 한 5만 원 가고, 어떤 기준으로 이 원가가 배분이 되는 걸까요?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물량기준법,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균등이익률법. 물량기준법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중량 높은 게 더 가치가 높겠지라고 하면서 중량, 무게, 수량 이런 기준으로 안분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매가치법. 말 그대로 판매가치, 얼마나 우리가 이걸 팔아 제낄 수 있느냐,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손실현가치법, 이게 우리가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요, 가죽 자체로 우리가 판매를 하다기보다는 여기서 가공을 더 들어가가지고 가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방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가방으로 만들면요, 좀 더 인건비가 들어가고 재료가 추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요, 단순히 그 판매 가치로 하는 게 아니라 최종 판매가액에서 추가 가공원과 판관비, 판매 부대 비용까지 다 차감하고 난 이후에 진짜 순이익을 기준으로 따지자고 하는 게 그게 순실현 가치법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균등이익률법은요. 기업 전체 매출 총액, 그 다음에 각각의 소고기를 팔았을 때, 사고를 팔았을 때, 가죽을 팔았을 때 각각의 매출 총액이 나올 텐데 그거를 모두 통일시킬 수 있는 원가로 배분을 하자라고 하는 거. 균등이익률법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요. 그렇게 해서 안 나올 것 같기는 하는데 일단은 네 가지 중 한 요소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 다 했거든요. 원가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좀 중요한 것만 조금 요약해서 저희가 살펴본 거고, 그 다음으로는 세법 볼 거예요. 세법. 일단은 부가가치세 있고요. 소득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가가치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으로서 몇 가지 문제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것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그 과세표준 내지는 뭐 부성명세서 그런 거 작성할 때도 이게 내용이 쓰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세법 중에서도 소득세도 연말정산, 사원 등록,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할 때 거기서도 실무에서도 같이 사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를 단순히 이론 몇 개 나오니까 이걸 제끼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일단은 부가가치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기에서는요, 유학집이 지금 이론 단계거든요. 실무라고 쓰기는 했지만은 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실무에 나오는 내용은 그때그때 이거는 실무에서도 나온다. 이것도 실무에서도 나온다. 그렇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그 부가가치세의 특징인데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거래공제법이 아닙니다. 세액에서 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간접세, 다단계 거래세, 전단계 세액공제법, 소비지구 과세원칙, 영세율면세, 국세임세. 이거는 그 특징을 우리가 맨 처음에 이론 시간에서 보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이거 누구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연계독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영리성, 독립성, 계속방복성, 연계독 이렇게 그걸 우리는 사업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를 사업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 소비지구 과세 원칙. 소비되는 곳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해야 되는데 소비되는 게 수입된 거는 우리나라이잖아요. 외국에서 이게 생산이 되었어도. 그러면요. 소비되는 곳이
국내예요? 그러면은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뭐 관세 내고 하면서 이렇게 구입을 해오잖아요.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은 사업자 여부에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을 보시겠습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는 너무나 기본적이니까 언급하기에도 조금 모호할 지경이에요. 신규사업자, 폐업사업자 보시면요.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실질적인 사업의 개시일을 그 기간일로 보고 있는, 기산일로 보고 있는 거고 폐업사업자는 폐업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뭐 1월 1일이니 아니면은 12월 31일이니 원래 기존에 그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신규사업자는 1월 1일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 사업 개시일이 그 날부터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폐업사업자도 폐업일까지만 실질적인 사업 행위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가 바로 일반으로 가지 않고 바로 간이로 가지 않습니다. 6개월의 이런 유예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그렇게 넘어가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이과세 포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4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3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간이과세자의 그 과세 기간을 보시면요.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월 중에 하면 된다는 거죠. 3월 28일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신고일이 언제예요? 3월 28일. 근데 그 달이 결국에는 언제에 속하는 날이에요? 3월에 속하는 날이잖아요. 그날의 마지막은 3월 31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4월 1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6월 30일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 여기서부터는요, 굉장히 숫자가 중요해요. 언제까지 해야 되죠?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하지만 신규 사업자분들은 개시일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신청하면 발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2일 이내에 발급해야 되는 거고 5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주소를 변경하거나 업종을 추가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2일 이내가 원칙이 돼 내가 신고일 당일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는 게 단 2가지가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 상호를 변경했어요. 아니면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 변경이 됐다는 거죠. 아니 상호 변경된 거는 그냥 변경을 바로 아니까 그걸로 기재했겠죠? 도메인 이름은 어차피 다 서버 있고 컴퓨터 있는데 앞에서 그냥 쳐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2일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장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광업 사무소가 있겠죠. 왜냐면은 광업을 실제로 화강암이라 칩시다. 그걸 진짜 채취하고 있는 그 난리에서 거기다가 우리가 우편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대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운수업,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이 3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건설업을 뭐 서울 서초에다 댔어요. 운수업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매매도 마찬가지로. 근데 거기다가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서울 서초에 있는 이렇게 일거리만 따요? 그러진 않죠. 전국적으로 일을 따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 총괄 장소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이 매매업하고는 다르거든요. 부동산이 있는 그 장소이어지만 부동산 임대라고 하는 용역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초 있고 저기 용인 있고 수원 있고 각기 지역으로 건물이 몇 개씩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건 업무 총괄 장소가 아니라 각각의 장소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각기로 발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임대라고 하는 용역은 거기서밖에 하지 못하니까. 다단계 판매업,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근데 예외적으로 별도 장소가 있는 경우 인정해 줄 수도 있다. 무인 자동 판매기는 업무 총괄 장소,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 기타의 경우에는요, 추가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기는 하는데, 예외되는 게 뭐죠? 무인 자동 판매기. 요거는 또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장을 내지도 않고 그냥 돈만 벌고 있다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안 해요. 사업장 등록증을 안 내요. 그러면요, 세무서에서 이걸 포착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주소나 거소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자의 주소 거소를 사업장으로 둬가지고 임의로 본인 세무서 쪽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인지 여부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직매장은요, 물건을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장, 하치장은 보관 관리만 하는 창고의 역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아닙니다. 임시사업장의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내가 그냥 A라고 하는 지역에서 상가를 내고 하고 있는데 뭔가 근처에서 경기를 하고 박람회를 여는 그런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치킨을 팔고 있거든요. 거기서 좀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거기가 그냥 쭉 연달아서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며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말 그대로 각각의 사업장이 존재만 하되 납부일 때만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한다는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는 신청입니다. 승인이 아니에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전에 총괄납부의 경우에는요. 본점이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나 주사무소나 상관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 같은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납부와 환급을 통괄하여서 합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 그 밖에 뭐 세금적인 처리는 각자가 해야 된다. 그리고 포기도 가능한데 시작하기 개시 20일 전에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총괄납부는 각 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하되 납부할 때만 뭉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 사업자 단위과세는 뭐예요? 말 그대로 ABC 사업장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개가 있어요. 이걸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아예 통합 자체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청하고요. 포기할 수도 있기는 하는데 일단 신청하면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내지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전에 그 다음에 포기도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근데 이 사업자 단위는요. 대가리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두머리가 누구냐. 근데 그거를 다 지점이 할 수가 없어요. 분사무소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메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본점이 해야 되고 주사무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거래와 공급 시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세거래라고 하는 게 원래 이 간주공급 말고도 실질 공급이라고 있어요. 근데 실질 공급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굳이 언급하기가 뭐해가지고 언급을 드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실제 공급은요, 우리가 재화를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제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원래 공급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된 거잖아요. 이거는요, 재화가 인도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결제가 안 됐어요. 왜 이럴까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면세 사업의 전용. 내가 과세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공제를 받고서 그거를 결국에는 면세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원래 공제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해낸다는 그런 개념이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수용 자동차. 1000cc를 초과하거나 8인승 이하의 뭐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불공제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공제를 받아버리면은 이에 대해서 다시 또 토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 예, 다 과세하고요. 개인적 공급.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재화가 갔거든요. 누구한테 갔어요? 사장한테 가거나 직원한테 갔어요. 근데 내가 물건을 내가 사업용으로 공제를 하고 원래 그냥 고객한테 팔아야 되는데 왜 본인들이 그 안에서 소비를 하고 있냐고요. 그거 다 간접공급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내가 이거를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나의 베스트 VIP에게 선물로 줬다. 그런 거 접대의 성격인 거죠. 폐 없이 잔존 제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일단은 기본 전제 골자는요. 이에 대해서 재활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 뭐 그런 입장인 건데 이게 간주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죄다 그렇게 처리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재활 공급으로 보지 않는 일정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가 공급 중에서요. 내가 사용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다른 사업장의 원료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지는 본인 사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수선비로 대체하려고 사업으로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해서 불량품의 교환, 광고 선전을 위해서 이게 본인이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도 마찬가지로 내가 A라고 하는 사업장에서 B라고 하는 사업장으로 판매하려고 물건을 넘기기는 했어요. 재화의 유동이고 하다 보니까 과세가 맞기는 하는데 이게 주사업장 총알납부로 묶이거나 사업자 단위과세로 묶였어요. 그러면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 내 직원이 쓰고 내 대표가 쓰면은요, 간주 공급으로 과세해야 되긴 하는데, 쓴 게 좀 안타까워요. 보시면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요런 걸로 사용했다. 직장 체육비, 직장 연예비, 그 직원이 진짜 체육 활동 거기에 가가지고 상을 타고 싶어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한 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 요거까지는 봐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했어요. 근데 증여한 게요. 원래 내가 그 팔던 그 재화의 대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거, 그리고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 따라 가지고 구입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증여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100만 원을 구입하면은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겠다. 2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은 뭐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겠다. 그런 걸로 이렇게 백화점에서 꼬시잖아요. 10만 원, 3만 원, 30만 원. 그에 상당하는 뭐 이렇게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사업상 증여로 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종류만 변경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사업을 폐지하긴 했지만은 다른 사업으로 그 재화가 이전이 됐대요. 아니면은 직매장을 폐지하고 본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이 된 경우 폐업이 아니거나 폐업됐다 할지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이걸 하거나 이러한 간주 공급은요, 원래 세운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의 반출의 경우만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까지는 재화에 대한 그 간주 공급 말씀드린 거라고 하면은 용역에 대한 간주 공급도 있거든요. 내가 용역을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포착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용역은요,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서비스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이말 다물고 있으면요, 누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 용역의 간주 공급은 아예 없거든요. 과세하지 못하니까. A시장조 잡지를 못하니까. 하지만 단 한 가지는 간주 공급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과세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중에서 건설업자가 이게 주요자재 일부나 전부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거는 과세로 보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 아니 용역으로 보겠다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공급 시기에 대한 특례로서 선발행 세운계산서. 우리가 공급 시기가 되기도 전에, 공급 시기 이때거든요. 근데 이때가 되기도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돈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은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가 도래했다 할지라도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A시당초 없어지는 거니까 과세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선발행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선발행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미리 받으니까. 근데 얘는요, 돈을 미리 받지 않고서라도 선으로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장기 할부 판매, 전력 통신, 계속적인 공급, 선화증권의 발행. 세 가지. 그 다음에 영세율과 면세인데요. 여기에서는요, 영세율과 면세를 이와 같이 비교하는 거 아니면은 영세율이 어떤 게 있고 뭐 면세 종류가 어떤 거고 그에 대해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하는데 여기 면세 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를 적용한다. 왜냐면요. 면세하고 영세율은 같이 존재하지 못해요.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면은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가서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면세를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다 쓰는 건 아니고 두 가지만 돼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면세를 포기를 해요. 영세로 갔어요. 그리고서는 한 1, 2년도 안 돼가지고 이거 좀 벌이가 시원찮네. 그냥 면세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뭐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면세로 또 가고 싶잖아요. 안 돼요. 3년간 부가가치세를 다시 면제받지 못한다. 3년은 본인이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면세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면세가 아니고 과세가 된다는 거거든요. 생수, 유연탄, 갈탄, 척화탄, 항공기, 일반 고속버스,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미용 목적의 수술, 애완동물 진료 용역, 무허가, 무인가, 아니면은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 용역, 토지의 임대, 광고, 수집용 우표, 일반 담배, 요런 것들.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증빙서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과세표준이라 하면 뭐예요?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가 되는 그 기초 아니에요? 과세표준에다가 10% 때려가지고 매출수익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에 따라가지고 세금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이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는 거 아니면은 넣지 말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포함하는 거 보시면은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그 다음에 대가의 일부로 받아요. 여러분들 어떤 뭐 쇼핑몰을 가봐도 거기 운송비 3,000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3,000원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는 공급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죄다 여기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개소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세가 과세되는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를 붙이기 위해서는 이런 세목들도 일단 합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포함시키는 거 말씀을 드려봤고, 불포함되는 거 한번 보면은요, 애누리액, 환입액, 할인액. 근데 이건 사실 뭐 과세표준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애시당초 우리가 회계 단계에서도 제외되는 거기는 해요. 그냥 네 번째를 보시면은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파손하거나 훼손은 됐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소주를 파는 회사라고 칩시다. 맥주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짝으로 가죠. 보통 트럭으로 운반을 해요. 근데 거기 고객에게 인도하기도 전에 트럭이 전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다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과세표준으로 과세해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한다는 뜻은 운운하에 뺨 때리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용기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이와 같이 용기 대금이나 포장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한 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주나 맥주나 우리가 받을 거지 그 꽉이 필요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꽉 값은 안 받고 처리를 하고 결제를 했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그 다음에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공공보조금도 국고보조금도 넣을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사업과 관련되었을 때나 넣는 거지 그냥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굳이 과세표에 넣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체이자도 마찬가지로 돈을 늦게 받았어요. 근데 주는 쪽에서 좀 미안하다. 내가 좀 늦게 줬으니까 좀 얹어서 주겠다. 얹어서 주는 돈은요. 내가 물건 팔아가지고 받는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8번째, 이게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개념인데 우리가 물건값이 있고요. 봉사료가 있어요. 그럼 봉사료를 따로 기재하고 그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했다고 하면은 그 사장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는 것, 대손금, 장려금, 하자보증금 그냥 암기하세요. 종업원의 봉사료 이거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하는데 사장이 먹었으면은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종업원한테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재화의 간주 공급 원래 시가로 해요. 왜냐면은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남한테 팔 거를 내가 소비하거나 내 친한 동생한테 주거나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3자에게 팔았으면은
당연히 시가로 판매하고 돈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시가로 본다는 거고, 하지만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은 내가 반출하는 쪽이나 반입받는 쪽이나 어차피 A, B 모두 본인의 사업장이야. 한 사람의 사업장이라고요. 어느 곳에서는 수입, 어느 곳에는 지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상계시키면은 0으로서 상관없다고요. 이걸 취득가액으로 하든 시가로 하든지 간에. 예, 근데 기본적으로 취득가액부터 시작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재활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 이게 일단은 관세, 과세가격, 관세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개별 서비스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거 교육세 이게 조금 그래요. 그냥 외우세요. 개주교, 교농 이 5가지는 반드시 붙는다. 예, 그 나머지 세목은 제외한다. 예. 그 다음에 공통사용재와의 공급입니다. 우리가 뭐 과세에도 사용했고 면세도 사용했던 그 기계장치를 이제 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입하는 단계에서 면세분은 공제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면세분에 해당하는 거는요. 과세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은 과세 표준을 돌리기 위해서는 분자로 올라갈 게 뭐예요? 과세 공급가액. 다만 직전과세 기간에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다 이렇게 안분한다는 건 아니에요. 안분계산은 배제가 3가지가 있기는 하는데 면세가 너무 적어요. 5% 미만. 아니면은 뭐 근데 5% 미만이긴 한데 재활 공급가액 자체가 좀 커요. 5천만 원이래요. 5천만 원 넘어간대요. 그러면 안분해야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재활 공급가액 자체가 50만 원 미만으로 너무 적어요. 진짜 적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직전 과세 기간이 없는데 이 말은 즉슨 신규로 사업 시작하고 재화도 기계장치도 구입하고 했는데 지금 구입한 연도에 바로 팔아 제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도 없고 안분 계산을 배제.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있긴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일단은 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행해요? 공급자가 발행하죠. 판매자가 발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공급받는 자, 매입자 것도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요. 그냥 등록번호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값이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작성 연월일 4가지는 반드시 누락 없이 오류 없이 적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거는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썼는데 오류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이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뭐든지 다 전자로 해야 돼요. 수기라는 순간 가산세 대상인 거고요. 법인은 얄짤이 없거든요. 근데 개인사업자는 좀 얄짤이 있어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나 전자로 발급을 해야 돼요. 그 미만에 해당하는 다른 개인 사업자 분들은요, 뭐 종이로 하셔도 되고 전자로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발급하고 전소 이게 하나의 세트거든요. 일단은 우리가 뭐 7월분에 발생한 거래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적어도 8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급하면요. 발급의 다음날 8월 11일까지 전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그 다음에 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영수증 중 발급 뭐 이렇게 있기는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많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발급 시기. 원칙이 공급 시기라고 하면은 이게 예외적으로 선발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왜 그랬어요? 공급 시기가 되기도 전에 미리 발행을 해도 그거대로 또 인정을 해주겠다는 건데 왜 그러냐?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예. 대가 수령. 근데 대가를 받는데 뭐 전액을 받아도 되고 일부러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전액 받으면요. 그 전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고 일부를 받으면요.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발행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 대가를 수령을 하면요. 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요. 근데요. 대가를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라 7일 이내, 일주일 이내는 받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것도 인정을 해준다. 어차피 뭐 7일 뭐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근데 7일이 경과예요. 7일 지나고 나서 대가를 수령한다고요. 그러면요 좀 필요해요. 뭐가? 계약서가. 계약서 약정서가 있어야 되고요.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적어도 30일 이내에는 받아야 돼요. 예. 한 달 넘어가면 조금 그렇죠. 그 다음에 선발행이 있다고 하면은 후발행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후발급 같은 경우에는요. 좀 그래. 좀 늦게 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거래처에 대해서도요. 뭐 몇십 건, 몇백 건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백 건, 그걸 생각해서 몇백 장 발행할 거예요. 너무나 무리예요. 힘들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몇백 건에 대해서요.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그 1여거리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2월 10일까지 한 장으로 발급한다. 아니면은 뭐 한 달이 너무 기간이 길다고 하면은 보름 단위로 이렇게 기간을 안 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15일, 1월 31일 작성 연월일로 해가지고 두 장으로 발급을 한다. 그 다음에 뭐 1여걸로 하든 아니면 보름 단위로 하든 뭐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발급을 하다 보면은요. 그 거래건 중에서 하나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거를 숫자가 엄청 큰데 그거를 뭐 마이너스 치고 또 플러스 치고 그게 틀릴 수가 있어. 숫자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내가 누락한 거 한 건만 하나로 추가로 발급을 한다는 거죠. 거래건 누락 시 1월 15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2월 10일까지 발급을 하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여러분들 이게 붉은색 글씨 있고 검정색 글씨 계속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요. 붉은색 글씨 여러분들 이름만 써봐도 우리가 뭐 미신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안 써요. 검정색으로 쓰지, 아니 파란색으로 쓰지. 붉은 거는요. 제거의 개념입니다. 제거는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한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거는 검정색 글씨로 쓴다는 거죠. 다 하단에 있는 모든 수정세금계산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붉은색 글씨는 제거, 검정색 글씨는 정정, 추가. 세 가지 이거 묶어보도록 할게요. 환급, 해제, 해지. 환입된 날, 계약이 해제된 날,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 말 그대로 내가 환입되기 전까지,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그 사실을 눈치 못 챘어요.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지만 본인도 인식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수정세금계산서도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국신용장 같은 경우에는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히거나 착오 외로 적히던가. 근데 착오로 한 경우는 제한 자체는 없는데 착오 이외에 그러면 내가 고의로 했다는 건가? 하여튼 그러면 제한이 있어요.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으로 하면은요. 뭐 하나는 제거해야죠. 이게 면세가 아닌 발급 대상이 이거 어떡해요? 다 정정해야죠. 다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일반 과세자였어요. 이 사람이. 일반 과세자였는데 간이 과세자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요. 일반 과세자 때 거래가 하나 있었는데 그 플러스가 간이 과세자 때 마이너스로 그 계약이 해지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해지가 된 날 기준으로 간이 과세자 때 이거 수정세에서 발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하고 간이는 계산 구조 산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쳐도 일반 과세자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보시면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로 수정을 발급한다. 예. 그 다음에 대손세 공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확정신고 기한에만 된다는 거. 10년까지만 된다? 그 다음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 왜냐면은 대손금액 자체가 공급 대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부가세 발라내면 분자가 110으로, 분모가 110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손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수표 엄상의 채권, 외상매출금.
다만 이게 이 사람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 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다. 근데 2년 지났어요.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럼 대손 처리하면 되기는 하는데 내가 못 받는 그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 즉 나의 아버지거나 가족관계라고 하면은 이런 게 의미가 없기는 하죠. 그런 거는 또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 맨 마지막을 보시면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이게 뭐예요? 6개월 이상 지났어요. 근데 30만 원이 채 안 돼. 이 사람한테 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해요. 그러면요. 사실상 못 받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도 대손세액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지금 대손세액을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손세액은 말 그대로 세액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과세표준에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손세액은요, 판매자하고 구매자에게 동시에 영향을 끼쳐요. 대손세액으로 우리가 차감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구매자의 경우에는요. 매입세액에서 차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대손 처리하게 되면. 근데 그 구매자가 약간 정신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대손을 변제를 했어요. 돈을 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요. 매출세액을 다시 가산하고요.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요. 매입세액을 다시 가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과세표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무조건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움직이고 구매자의 경우에는요. 매입세액에서 움직인다고요. 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계산과 납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진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의제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이 좀 특징이 있는데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예정신고, 확정신고 할 거 없이 죄다 공제가 가능한 거고요. 다만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증빙 서류가 없어도 그걸 또 의제매입세액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제조업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제매입세액을 이렇게 공제를 받아 놓고서는 그거를 뭐 과세 제품을 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게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개인적으로 소비를 했대요. 그럼 어떡해요? 다 토해내게 해야 되는 거죠. 납부세액을 업시키든가 아니면 환급세액을 다운을 시키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의 경우에는요. 103분의 3 중고 자동차죠. 중고입니다. 110분의 15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세금계산서 미수치 불분명분에 대한 그 예외사항은 너무나 내용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기본서를 조금 참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매입차별 세금계산 학계표 미제출 불분명분 이것도 있기는 하는데 이게 학계표를 제대로 작성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든지 간에 나중에 이렇게 정정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제출한 경우라고 하면은 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 신고서와 늦었지만 좀 잘못되긴 했지만 다시 했다. 두 번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된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예외사항. 그 다음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영업용이 아닌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 이게 영업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거든요. 영업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 차량 없이는 영업 자체가 안 된다는 거. 택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운수, 그 택배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임대업, 렌트 회사 같은 거.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경비업 같은 거. 그런 경우에는 차량 자체가 아예 그 수단인 거죠. 그런 경우는 다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업무용의 경우에는요, 얘기가 조금 달라요. 업무용은 말 그대로 출퇴근할 때, 아니면은 거래처에 방문할 때, 그런 경우에 쓰는 걸 우리 업무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사실 그래요.
이걸 다 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100일항이 1000cc 이하, 즉 경차이거나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고 일반적인 그냥 아반떼 이상급부터는 다 불공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접대비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 사업자 등록하기 전. 근데 이것도 예외사항이 있기는 하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한 경우, 좀 늦긴 했지만은 20일 이내 하면은 다 인정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세금계산서 미수치 불분명분 여기에 있는 내용인 건데 제가 조금 끌어가지고 여기에 좀 서술을 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에요. 여기 중에서 면세사업부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를 면세로 올리고 안분 계산에 배제가 있습니다. 면세가 너무 적다는 거죠.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안분 계산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매입세액도 예정 때도 하고 확정 때도 하는 정산의 개념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납부세액의 재계산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기계장치라든지 건물과 같은 이런 감가상각 자산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항시 면세 매출과 그 다음에 과세 매출이 변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면세 비중이 높아지면은요, 내가 사실 과다공제 받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5% 이상 증감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조금 토해내야 할 때도 있고 혹은 면세 비중이 낮아졌을 때에는 내가 환급받는 그런 사항들이 그 감가상각을 최소한으로나마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이 납부세액의 재계산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확정신고만 되고요. 1만 원 되고 환급세액에서도 과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자생계에서 발급세액공제, 법인 안 되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도 직전 기준으로 3억 원을 넘어가는 개인사업자는 안 돼요. 신규사업자는 가능한 거고 발급 건당 200원으로 치되 연간 아무리 많이 발급을 해도 1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정표 발행세액 공제는요, 연간 한도가 1,000만 원, 결제금액의 1.3%. 하지만 법인사업자 원래 안 되고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3억이 아니라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 예정고지세액은 각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예요.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요. 예정신고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요. 예정신고는 확정 이외에 앞선 3개월에 또 신고하겠다는 거잖아요. 법인사업자는요,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그에 대한 인원이 많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정 확정 3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도 조금 소규모의 법인사업자가 있거든요. 그걸 저기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 그런 소규모의 법인사업자는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그걸로 납부하셔도 무관하다는 거죠. 일단 법인사업자에 대한 예정신고 흐름이 이렇고요. 개인사업자를 보시면요. 원래 개인사업자는요. 법인사업자하고 좀 달라요.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대부분 개인으로 이렇게 몰려있죠. 그러면요. 예정신고를 한다는 게 오히려 예외사항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고지받은 금액대로 그냥 납부하기만 하면 훨씬 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쉬운 거 아니에요? 예정 고지가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예정 신고를 할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요, 선택인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강제예요. 선택사항, 강제 규정. 일단 선택사항 보시면요. 첫 번째,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매출이나 아니면 과세 표준으로 보나 이게 다 떨어졌어요. 내가 매출이 떨어지고 세액이 떨어지고 돈도 없는데 작년 기준으로 예정고지가 날라오면은요, 작년에는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금이 커요. 근데 그거대로 납부하다 보면 지금 돈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해 진짜 발생한 기준대로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금액 자체가 적어지겠죠. 3분의 1 미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자. 말 그대로 환급을 하려면은요, 예정고지로 내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영세율이 있어요. 수출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하니까 환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마지막은 강제예요.
예정 부각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가세자. 세금계산서가 조금 좀 커요. 왜냐면은 원래 세금계산서는 일반 과세자만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요. 근데 간이가세자가 이게 지금 사람이 뭐 1년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신고하고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은요, 상대방이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에서 포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호대차 매입 매출이 이렇게 딱딱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맞아야지만 제대로 된 거래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가세자는 예외적으로 강제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정고지가 예외로 이렇게 되는 데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세무서에서도 그래요. 돈이 너무 적어. 근데 그걸 미리 납부하라고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얼마죠? 50만 원.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올해 그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된 경우, 보통 그런 거예요. 요즘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공장이, 내 사업장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내가 세무적으로 대처할 그런 짬이 안 난다는 거죠. 정신이 없어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환급, 일반 환급 있고 조기 환급 있습니다. 언제까지 된다는 거죠? 30일, 15일 이내긴 한데 물론 숫자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언제가 지난 후 30일이고 15일이냐?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15일 이내입니다. 왜냐면은 그 신고 기한까지는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날까지는 넣어야 돼요. 근데 그 날짜 이전에는 내가 몇 번을 넣어도 맨 마지막 것만 인정이 되니까 사실 샷다운이 일단 되어야 되잖아요. 그 마지막 날짜 신고서를 기준으로 환급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조기 환급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세율, 사업설비의 신설 취득 확장 증축, 마지막으로는 재무구조 개선 계획, 그 세 가지.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한 문제는 나오더라고요. 한 2년, 2번에 한 번씩. 일단은 직전 연도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애시당초에 간이가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 배제. 여기 보시면요. 하여튼 애시당초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너의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를 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간이가세자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미 일반 가세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추가로 하나를 또 내고 싶잖아요. 그거는요. 간이로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해가지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거. 같은 업종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고 칩시다. 편의점이 규모가 적으면요. 하여튼 세금계산서 하여튼 뭐 할 거 없이 간이로 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걸 서울 한복판, 강남 한복판에서 내느냐, 아니면은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지역에서 내느냐, 다르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도요, 같은 업종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간이가세자가 아예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네 번째, 일반 가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일반 가세자로부터 양수. 그러면은 나도 양수하는 사람도 일반 가세자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겠거니 하면서 인수를 하잖아요. 근데 양수한 후에 딱 매출을 까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딱 매출 금액 합계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간이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원칙으로는 일반 가세자로부터 양수한 거 그냥 간이가세자로 낼 수 없습니다. 일반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를 보시면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의 경우. 이거 뭐예요? 그냥 원래 규모는 일반 과세자거든요. 근데 사업장을 두 개로 쪼개놨어요. 같은 업종인데. 그래가지고 합쳐보니까 1억 400만 원이 넘으면은 이거는 일반으로 그렇게 잔머리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금 뭐 1억 400만 원이니 금액이 좀 한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게 다 통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부동산 임대업, 그 다음에 과세 유흥장소 이 둘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이 아닌 4,800만 원에만
이 간이가세자가 된다. 차별해요. 부동산 임대 싫어하고요. 과세 유흥장소 싫어요. 왜냐면은 부동산 임대는요, 말 그대로 부동산 자체가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자산을 보유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1억 400이 아닌 4,800만 원. 그 다음에 과세 유흥장소는요, 바지 사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예. 그 다음에 세액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납부 의무 면제를 보시면은 이거 4,800만 원 미달입니다. 하지만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신고 의무 자체는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 여기서 끊고 다시 다음 시간에 지금 넘어가도록 할 텐데, 소득세 하면서 우리 실무 내용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실무 내용은 한 10페이지 소요가 됩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에 대한 이론, 실무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